이번 강의에서는 학습에 의한 생산성 향상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기술진은 짧은 기간에 생산 설계 능력을 학습했습니다. 초기 수년간 현대는 서로 다른 계통의 영국, 덴마크, 일본 기술을 혼용했습니다. 삼국 기술이 혼재했는데 크게 보면 유럽 기술과 일본 기술이었습니다. 현대는 조선업 진출을 준비할 때 맨 처음에는 영국 조선 컨설팅사인 AMP 애플도어의 주선으로 스코트 리스코사로부터 유조선 설계 도면을 얻고 그 회사의 킹스턴 조선소에서 직원의 기술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조선 회사는 전통적 선대 건조 방식을 사용하는 업체였습니다. 선대란 배를 올려놓는 격자형의 레일을 말하는데, 이 건조 방식이란 경사진 활주대 위에서 강판 한 장 한 장을 조립하여 선박의 몸통을 완성하고 의장 작업은 선체를 바다에 진수시켜 수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본 사진입니다만 사진에서 보는 작업 방식이 선대 건조 방식입니다. 사진 아래쪽에 근로자들이 용접해서 무슨 철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데 바로 격자형 레일인 선대입니다. 선대를 만들고 그 위에서 선체의 철판 조각을 하나씩 붙여서 저 멀리 보이는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배형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 방식은 선박 건조 후 선박을 선대에서 활주시켜 바다에 진수시킬 때 배가 쓰러질 수도 있어서 위험한 데다 선박 건조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작업에 고도 숙련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현대가 넘겨받은 것은 선체인 선각 설계도가 전부였고 상세 공작도 등 생산 설계는 빈약했습니다. 그런데 선박 건조 경험이 전혀 없는 현대가 설계도만으로 배를 건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대는 덴마크 오덴세사의 기술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그 회사의 기술이사 스코가 초대 사장을 맡았고 동사의 기술자들이 생산부의 현장 책임자로 배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도크에서의 블록 공법을 사용하는 회사였습니다. 현대는 일본의 조선 기술도 도입,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 세계 조선 시장은 초호황 국면에 있었고 일본 조선업체 가와사키 중공업은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현대 조선소를 하청 조선소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가와사키 중공업과 새 선박 건조 기술이 필요한 현대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양사는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가와사키가 기술자를 현대조선소에 장기 파견하고 또 일본 조선소의 현대의 기술 연수생을 받아서 훈련시켰습니다. 현대는 1973년 중 7회에 걸쳐서 97명이 가와사키 조선소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게다가 가와사키는 현대에 23만 톤급 유조선의 설계도를 제공하고 선박 수주를 대행하며 기자재 구입의 알선도 해주었습니다. 이 중 가와사키의 유조선 설계도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세계 조선업을 석권한 일본의 조선소는 숙련 노동 공정을 세분화한 설계 도면으로 대체한 생산 설계에 강점이 있었습니다. 일본 조선소는 공정 세부 설계도와 공작 요령 지시 공작도, 종업원 배치,
자재, 재료 흐름 등의 개통도를 망라한 표준화된 생산 설계를 창안해서 미숙련 노동자를 사용해서도 대량 건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본이 세계 조선업을 석권할 수 있게 한 것인데, 현대는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과 제휴하여 이 생산 설계에 따른 건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한 바 현대가 수용한 외국 기술을 요약하면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영국, 덴마크, 일본의 세 계통의 기술이 현대에 유입되었는데, 그리스 리바노스에게서 수주한 1번, 2번 유조선은 덴마크 기술진이 영국의 전통적인 선대 건조 방식의 선체인 선각 설계도를 도크 건조 방식에 적용해서 건조했습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과 제휴한 후 현대는 3번부터 6번까지의 유조선을 가와사키 설계도로 건조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일본의 가와사키 기성과 재팬 라인이 발주한 것으로 사실상 가와사키 중공업이 넘겨준 물량이었습니다. 현대는 가와사키 기술진의 지도를 받으며 생산 설계 기술을 적용해 유조선 4척을 건조했습니다. 현대는 7번부터 10번까지의 유조선을 건조할 때는 선체는 영국계 설계도를, 기관실은 가와사키 플랜트를, 그리고 선내 설비인 의장은 양자를 혼합해서 활용했습니다. 선주가 일본 가와사키 방식대로 건조할 것을 요구했으나 현대는 수주 취소를 불사하면서 그를 거부했다 합니다. 가와사키는 현대를 자신의 하청 조선소로 삼을 계획이었으나 현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현대는 생산 설계 능력을 학습하고 자신만의 유조선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1976년 유럽 기술진이 철수했으며 2년 후에는 가와사키와의 기술 협력도 끝났습니다. 1972년 3월 조선소 건설 개시부터 불과 4년 만에 자체 유조선 모델을 창출한 것은 대단한 업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와사키 기술자는 이를 정주영 리더십, 현대 정신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합니다. 한편 현대는 근로 규율을 확립하고 노무관리 체제도 확립해야 했습니다. 현대조선은 제1호선 건조가 본격화된 1973년 중반까지 6,000명의 인력을 확보하였고 1974년 전반기에는 1만 명을 넘는 근로자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대규모 인력을 충원하니 근로자 관리 통제 문제가 심각하였고 석유 파동으로 위기가 닥치면서 불황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현대는 근로자 직고용 대신 개인이나 업체의 업무를 하청주어 근로자를 채용 작업케 하는 위임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미 직고용한 근로자 2,400여 명을 1974년 9월 위임관리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근로자의 폭동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말까지는 위임관리제 하에 하도급 근로자가 직고용 근로자보다 많았습니다. 그림을 보면 흐릿한 선이 하도급 근로자 수인데 그것이 직영이라는 직고용 근로자보다 많았습니다. 위임관리제는 경기 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좋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 중동 건설 경기가 한창일 때 현대조선소의 일감이 대폭 늘었는데
현대는 하도급 근로자를 늘려서 경기에 신축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그리고 1978년, 1979년 중동 쪽 일감이 대폭 줄자 현대는 하도급 근로자를 1만 명 가까이 감축했습니다. 초기 노무관리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일탈 행위가 만연했는데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임카드만 찍어 이름만 달아놓고 하루 종일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작업장 안에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낮잠을 자는 일, 근무 시간 중 음주, 회사 기물 훔치기 등이 매우 빈번했습니다. 이름만 대놓고 자고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잤고,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한 200~300명이면 누가 누군지 모르고, 초창기 때는 저녁에 와가지고 다 한쪽 구석에 잡으려도 몰랐어요. 일을 얼마나 한지를 몰랐어요. 그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작업장이 넓고 또 선박 내부가 여러 작업실로 나누어져 있으니 근로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빈둥거려도 파악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기에는 생산직 노동자들 내부에 조장, 반장 등의 구분도 없었고, 조, 반의 구분이 생긴 후에도 가장 낮은 레벨인 한 조의 인원이 20명이 넘는 경우가 많았고,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계속 인원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니 감독자가 자신이 관장하는 근로자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출근 후 작업 개시 전까지, 점심 식사 전후에서, 또 정규 퇴근 전에 빈둥대며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1978년 9월 현대조선소의 심현영 부사장은 하루에 실제로 공구를 다루며 일하는 시간은 4~5시간에 불과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도급 위임관리제 쪽이 더했습니다. 직고용에 비해 오히려 관리 통제가 어렵고 하도급 업자가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된 것으로 보고하고 노임을 착복하는 일이 만연했습니다. 하청업자들 보면 마 이중으로 속이고 그때 체계가 제대로 안 잡히고 그러니까 서류 또 올리면 또 돈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에 회사는 노무관리 체제를 강화합니다. 현대는 1973년 7월부터 생산직 사원에 대해 능률급제를 확대 실시했고, 1976년 하반기부터는 그를 더욱 강화한 생산능률제를 도입했습니다. 능률급제는 표준 공수를 정밀하게 계측하여 그 향상분을 임금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해 훈련소를 갓 수료해서 기존의 작업 문화에 물들지 않은 수습 노동자를 투입해서 타임 체크를 하고 표준 공수를 계산했습니다. 또 1976년 8월에는 각종 근무질서 위반 행위와 안전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선 본인은 물론이고 직속 상위자 전원을 연대 처벌하는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1977년 3월부터는 고능률, 고임금 정책을 강화해서 급료 인상 때 각 조별 능률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현대는 1978년과 1979년에 직영과 하도급 사이의 능률을 비교 검토하기도 하고, 하도급에 대해 목표 예산제도 및 책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통해 하도급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일감이 크게 늘어난 1980년대 전반에 직고용을 늘려서 대응했으며,
하도급 고용은 정체됩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하도급 근로자를 직고용으로 전환했습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그를 촉진했습니다. 회사는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의 공정표를 참조하여 각 생산 부문의 작업 공정을 줄이도록 해서 1979년 선각, 도장, 의장 부문에 걸쳐서 작업 표준 품셈표가 새로 제정되어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조선소는 초기 수년간 극심한 산업재해를 겪었습니다. 현대조선소에서는 1974년의 경우 2,714건의 재해가 일어나 22명이 사망하고 1,156명이 중상을, 1,536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재해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기는 했으나 1980년에도 321건의 재해에 17명이 사망하고 163명이 중상, 14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안전사고가 빈발한 것은 근로자들이 조선소 작업에 익숙하지 못하고 수십 미터 높이 작업장에서 무거운 쇠붙이를 다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조선소의 경쟁력은 1차적으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있었습니다. 현대조선소의 임금은 가와사키 중공업 조선소에 비해 7분의 1밖에 안 되었고 노동시간은 월 350시간으로 일본의 200시간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러나 조업을 통해 기술 숙련도가 급속히 향상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1회 검사 합격률은 1973년 38%에 불과했으나 1976년에는 84%로 높아졌습니다. 1인당 선박 건조량이 1973년에서 1975년 사이에 4.24배나 높아졌습니다. 1인당 건조량으로 본 한국 조선업의 생산성은 1960년대 말에는 일본의 20분의 1가량에 불과했으나 1984년에는 2분의 1 가까이로 격차를 좁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그 3분의 2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를 동시에 진행하던 때 현대조선소 임직원들은 일에 몰두했습니다. 당시 이북에서 천리마 운동을 하고 별보기 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서울에는 1년에 한두 번 올라가고 3년 동안 별 보고 퇴근했습니다. 한국 기업주와 관리자, 기술자, 근로자가 해외의 선진 조선 기술을 급속히 학습한 능력이야말로 한국 조선공업을 1990년대에 세계 1위로 우뚝 서게 한 근본 동력이었습니다.